서가 명가. 박정희 대통령이 그 군부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1963년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자립경제로 갈까? 아니면 수출지향의 경제로 가게 될까? 처음엔 이렇게 됐던 거죠. 자급형 수입 대체를 추진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과 공업을 균형 있게 발전시킨다. 그 다음에 내생적, 가능한 한 국내에 있는 자원을 다 동원한다. 1960년 화폐개혁이 바로 뭐냐면 국내에 숨어있는 자원을 가지고 경제성장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모습이죠. 외연적, 더 많은 노동 투자하고 더 많은 자본 투자하면 경제성장이 이루어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실은 외연적 경제성장은 필연적이에요. 지금 수많은 사람이 놀고 있는 유효노동력이 있다고 칩시다.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 유효노동력 있는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첫 단계 경제성장의 시작인 거예요. 자, 1962년 이 사건을 겪고 나서 정확히 분기점이 1963년 하반기서부터 그리고 1964년서부터 박정희 행정부의 경제정책이 바뀝니다. 바로 수출지향 전략으로 바뀌는 거예요. 1960년 화폐개혁으로 도저히 이 땅에서 내생적 경제성장은 불가능하다. 이게 확인됐습니다. 외국한테 손을 벌릴 수밖에 없다. 외자가 필요하고 외국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걸 확인한 거죠. 그러면서 바로 수출지향, 그 다음에 외연적, 외생적 경제성장을 지금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초기 단계에서 어쩔 수 없습니다. 노동집약 산업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게 노동력밖에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집약 산업,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투입할 수 있는 길을 가짐을 통해서 노동이 지금 집중적으로 되는 산업을 발전시키고 여기서부터 임금이 싸니까 물품을 팔면 그러고 나서 돈을 벌이고 그걸 가지고 나중에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지식이 축적되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경제가 처음부터 다 이런 모습으로 살았거니 생각을 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962년이 바로 분기점입니다. 그리고 63년서부터 바로 이 수출지향 이 산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1962년서부터 한국 경제의 체질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이 1963년서부터 67년 단계에서 이 성장 단계로 진입했던 그 단계는 매우 특수한 국제정치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뭐냐면 월남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시점이 한국 경제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시기에 한국 경제가 수출 지향으로 나갈 때 핵심 부분이 뭐냐면 다른 나라와 경쟁을 할 때 더 많은 시장을 확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시장이 완전 자율 경쟁 시장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 시장 내에서는 섬유 산업이 노동집약적 산업은 미국 시장에 가면 모든 나라가 다 이겼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시장 경제에서 이긴다고 해가지고서 쿼터가 있어요. 나라별로 쿼터가 있습니다. 한국산 섬유는 얼마 수입, 그 다음에 필리핀산 섬유는 얼마 수입, 이런 식의 쿼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계 시장에서 한국산 물품이 노동집약 산업이 전 세계 시장에서 이긴다고 해가지고서 우리가 마음 놓고 물건을 많이 팔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럼 그 당시에 가장 큰 시장이 어딘가? 미국 시장이었잖아요. 미국 시장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쿼터를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쿼터는 정치적 시혜입니다. 그 쿼터는 정치적 시혜예요. 물론 이제 그 쿼터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서 그 나라한테 가서 협상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정치적 시혜 영역이 되게 큽니다. 이때부터 한국 정부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1960년대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국제정치 상황이 가능했기 때문에 한국의 이 수출지향 산업도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다행했던 거는 노동집약 산업을 통해 성장했던 이 축적했던 그 본원적 가치가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를 통해 가지고서 이제는 우리가 세계에서 첨단 제품을 생산하고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저기 아주 가까운 그리고 우리랑 비슷하고 우리랑 비슷한 말 사용하는 북한은 도대체 왜 저렇게 살아야 됐을까?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북한의 현재의 모습, 북한의 이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2009년 북한의 화폐개혁인 것 같아요. 그러면 북한의 화폐개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북한에서는 왜 통화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우리보다 더 많이 했어요. 더 많이 했습니다. 더 자주 했습니다. 왜 이러냐면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경제는 뭔가 이상해요. 뭔가 이상합니다. 화폐가 계속 남아돌 수밖에 없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사회주의 경제 체제입니다. 자, 그럼 사회주의 경제 체제가 왜 통화 과잉이 될 수밖에 없을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없는가를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북한은 그리고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는 중공업 위주로 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경공업은 물품을 생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계획이 경제가 생산이 국가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공업은 많이 생산하면서 경공업 제품 별로 생산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물품들은 다 경공업 제품들입니다. 경공업 제품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임금은 받아요.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임금은 받는데 그 임금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사고 싶은 경공업 제품이 있는데 그걸 자체가 생산이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강제 저축이 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그 제한되어 있는 돈을 가지고 다 경공업 제품을 서로 사겠다고 그냥 경쟁을 하는 거예요. 경공업 제품의 가격이 국가에서 정한 가격보다 자꾸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물품을 못 사잖아요? 그럼 물품을 못 사면 그 사람들이 돈을 그냥 장롱속에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경제 자체는 기본적으로 화폐가 장롱 속에 쌓일 수밖에 없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계획경제의 한계인데요. 자, 이게 이제 제가 지금 생산을 했어요. 지금 국가로부터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서 100개를 생산했는데 100개를 생산하고 가가지고서 기업 차원의 입장에서 내가 돈을 받았어요. 근데 100개 중에서 사실상 10개는 나중에 보니까 창고에 가다 보니까 쓸모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 실상은 이 국가가 지금 돈을 100개를 받아가지고서 여기서 가졌다가 다른 데로 배분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지금 10개가 손실된 거예요. 손실되면 실상 시장에서는 물품이 생산되는 건 90개의 물품만 시장에 나가 있습니다. 근데 기업회가 준 거는 뭐냐면 100대 분의 돈을 준 거죠.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실제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실제 시장에 나온 이 제품과 시장에 풀린 돈을 비교해 보면 항상 풀린 돈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체제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업 차원에서 돈이 쌓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 개인 차원에서 돈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 돈이 어디로 가는가? 그냥 인플레이션 형태로 경공업 제품에 대한 집중 투자, 이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이게 지금 이 사회주의 체제 내에서는 시장 가격과 국가에서 정한 가격이 항상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경공업 제품을 이만큼에 팔어 라고 말하는데, 문제는 그 경공업 제품을 그렇게 파는 국영상품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국영상품에서 그 물품을 사가지고서 시장에 나가가지고선 몇 배를 파는 거죠. 얼마만큼 심각하냐면 2005년에 북한에서 7.1 조치라고 하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 7.1 조치의 내용이 뭐냐면 국영상품에서, 국영상점에서 사는 물품이 시장 가격과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 당시 차이가 얼마였냐면 25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국영상품에서 돈을 사잖아요. 물건을 사잖아요. 완전 땡 잡은 거예요. 밖에 나가면 25배를 주고 딴 데 팔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회주의 체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그냥 기형적인 모습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북한 내에서 이 경제 생산을, 이 통화 계획을 할 필요성이 뭐냐면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 확대되면서 북한식 표현으로 돈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지금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북한에서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에 있는 부자가 아니라 대부분 다 권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북한에서는. 그래서 그 돈을 벌 수 있는 특혜를 받은 사람인 거죠. 이 돈주들이 있어요. 이 돈주들이 있는데 이 돈주들이 약간의 이상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국가가 계획한 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돈의 맛을 보게 되니까 국가의 계획경제와 약간의 다른 모습들을
국가가 지금 북한 정권이 원하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가진 이 사람들을 지금 어떻게 약화시켜야 돼요. 이 사람들을 내버려 두면 국가의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어요. 계획경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계획경제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가지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세계시장과 연결돼 가지고서 지금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거 지금 위험한 것 같아요. 얘네들이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게 지금 북한 정권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거 통제돼야 될 대상인 거예요. 이 사람들의 힘을 약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본원적으로 사회주의 경제가 가지고 있는 그 과잉,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북한은 화폐 개혁을 해야 돼요. 계획 경제를 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네는 이 돈주, 특히 요 시기에 등장한 이 돈주의 영향력을 잡기 위해서는 화폐 개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북한이 2009년에 화폐 개혁을 했습니다. 자, 화폐 단위를 조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요, 100대 1로 바꿨습니다. 100대 1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북한 장롱에 돈이 있으니까 그 장롱에 있는 돈을 어떻게 했냐면 상한선을 준 거예요. 상한선을 한 가구당 10만 원까지만 바꿔준다. 그랬다가 지금 시장에서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소요를 일으키니까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시켰습니다. 나중에 보면. 그러면 10만 원 이상 된 돈은 어떻게 해? 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주가 완전히 바보걸 시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돈이 20만 원이 있어도 그러니까 10만 원까지 바꿀 수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15만 원까지 바꾸는 거죠. 그 다음서부터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은행 예치가 있어요. 은행 예치가. 은행 예치를 하는데 이거 좀 웃긴 얘기입니다. 예. 이렇게 시작합니다. 100원을 하게 되면 10원으로 바꿔주는 이런 형태를 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이제 이게 좀 골치 아픈 거죠. 이게 단위가 세 번째였어요. 세 개가 있었던 겁니다. 현금은 100대 1. 은행에 예금됐었던 것은 100대 10. 그 다음에 노동자의 임금은 1대 1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단위를 세 가지로 바꿔가지고서 이 화폐 개혁을 하게 된 겁니다. 되게 특이해요. 되게 특이합니다. 그래서 은행 예치한 것은 100원당 10원으로 바꿔준 겁니다. 그래서 11월 30일 발표하고 12월 6일까지 상환을 한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2009년에 이 화폐 개혁이 있고 난 후에 이제 왜 화폐 개혁을 했는가에 대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북한 정권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조선신보라고 일종의 외곽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신문입니다. 그 신문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화폐 유통을 시킴을 통해서 사회주의 경제 강국을 건설한다. 요거는 약간의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제 계획경제에 따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계획경제에 따르면 기업이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생산에 필요한 물품을 다 국가에서 배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2009년 북한의 통화계획을 통해 가지고서 이미 이루어진 것이 뭐냐면 기업들이 돈을 주고 필요한 생산 요소를 수입할 수 있는, 사올 수 있는 그 제도를 마련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미 벌써 북한에서는 기업들한테 들어가는 생산 요소가 국가에서 배정 방식이 아니라 기업이 네가 알아가지고서 너가 이만큼의 생산 할당량은 정해져 있어요. 생산 할당량을 채워주고 돈도 줍니다. 그러면 그 돈을 필요한 돈을 이 돈을 가지고 시장에서 생산 요소를 사 가지고서 할당량을 채워. 그게 이제 북한의 체제로 바뀌었거든요. 그 체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근로자 이익 옹호와 생활 안정 1대 1을 바꿔준 거예요. 임금은. 그래가지고 임금이 옛날에 제가 100원을 받고 있었으면 화폐 개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100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입장은 갑자기 돈이 최소한 10배 혹은 뭐 현금으로 바꿔주는 계산을 하면 100배가 뛰는 임금이 그런 효과를 이제 가지게 된 거죠. 근데 실제는 뭐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회주의 경제가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인플레이션 문제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북한 내에서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그 돈주들이 가지고 있다는 그 돈, 지금 국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 돈을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잡아내기 위해 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화폐 개혁을 하게 된 거죠. 결과는 이랬습니다. 예. 그 북한 주민이 이제 반발해 가지고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처음에는 10만 원까지 바꿔줬다. 15만 원 바꿔줬고요. 그 다음에 은행 예치금도 한도가 이제 바꿔주게 된 거죠. 그래서 교환액이 증가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임금은 100% 효과가 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좀 끔찍했었습니다. 2년간 있었던 이 북한의 통화개혁 있고 난 후에 2년간에 쌀값이 최소 200배, 그리고 비쌀 때는 300배 올랐습니다. 이거는 임금은 100배 인상됐다고 쳐봐요. 근데 쌀값은 그보다 최소한 2배가 더 뛴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가서는 이제 주민들이 반발하고 시장에서 반발이 일어나니까 그 당시에 화폐개혁을 주도한 박남기는 총살을 당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민족 반역죄래요. 2009년 화폐개혁의 교훈이 있는 거죠.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야, 북한 지금 우리보다 더 자주 화폐개혁하거든요. 북한 돈에 대한 신뢰가 완전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평양에서는 지금 있잖아요. 중요한 물품을 거래할 때는 뭘로 거래하는가? 유로가 북한에서 가장 신뢰받는 화폐입니다. 아파트 정도를 거래하려면요, 북한 돈으로 거래 안 합니다. 북한 사람들 유로로 거래합니다. 그리고 다음번 단위 위안화입니다. 위안화예요. 자, 그리고 이제부터 정권으로부터 이반 현상이 이제 나타났죠. 북한 정권의 입장에서는 화폐 개혁을 통해 가지고서 숨어 있는 돈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돈주 무력화시켰어요. 그러면서 내가 말을 한 대로 너가 듣지 않으면 네가 준 돈을 조금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무력화시킬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긴 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북한에서 이미 진행된 시장화의 정도가 얼마만큼 많이 진행됐는가를 확인한 거죠. 자, 이 과정을 거치면서 북한 내에서는 경제 영역에서 군부가 퇴조하고 북한 내에서 나름대로 경제 관료들이 부상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기적으로 바라보면 2009년에 통화개혁을 거친 후에 북한의 개방개혁의 속도는 엄청나게 늘어났던 겁니다. 사실상. 근데 이 북한이 세계경제에 편입되는 모습을 막는 걸림돌은 다름이 아니라 북한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핵 때문인 거죠.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제재가 들어가게 됨에 따라서 이미 2009년에 바뀌면서 2009년 상황을 바라보면서 북한이 살아가는 모습은 어쩔 수 없이 연결돼야 된다는 걸 알지만 그대로 못 가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북한은 정확히 말하면 2009년에 있었던 그 화폐개혁의 그 참담한 실패를 겪으면서 아직도 정확히 그 교훈을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마 북한이 정확히 교훈을 알았다면 알겠죠.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계속해서 이와 같은 부수적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 자, 시장을 지금 가긴 가야겠구나. 근데 문제는 시장을 가기 위해 가지고서 돈줄을 저렇게 하다가는 문제가 생기겠다고 하는 걸 보면 알아야 될 텐데 아직도 100%는 일을 못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겁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1962년 화폐 개혁은 완벽한 실패였습니다. 완벽한 실패였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한테는 한국한테는 최소한 축복이었어요. 더 이상 과거 방식으로는 한국이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그 당시 집권층이 명확히 이해한 거죠. 그러면서 1962년을 분기점으로 한국 경제가 수출 지향 경제로 바뀌기 시작하고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바뀌기 시작을 하면서 이 산업으로 전환을 했는데 그 전환했던 것이 당연히 성공을 가져올 보장이 없어요. 그 당시 환경이 우리한테 워낙 아주 특수하게 좋았던 상황인 겁니다. 지금 반면 북한은 2009년에 분명히 처참한 실패를 겪었거든요. 근데 그 교훈이 과연 북한 집권층 내에 아직도 지금 확신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가 명가